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밝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불안한 것이 이 밝은 곳이 언제까지 갈까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프로의 시선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시간이 돌아온다. 항암제와 그리고 비만 키워드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초반에는 좀 그닥 좋지 않다가 하락폭 좀 줄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제약 쪽에서는 괜찮은 시세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약가 인하 협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미국발 이슈가 타격을 좀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 만큼 현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제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라는 어떤 일념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명령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네.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IRA를 통해서 약가 협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IRA 법안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법안이 있죠. 뭐 흔히 말해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우리가 익숙한 뭐 전기차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안인데 그 안에서 이제 또 의료비 절감 관련돼서 메디케어를 통해서 약가 협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IRA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혹은 뭐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강보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병원 내에서 투약을 포함한 이제 파트 B, 처방전 보험인 파트 D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파트 B랑 D로 구분이 되는데 예. 특히 약가 협상 같은 경우는 파트 D 약물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그다음 파트 B 약물에 대해서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며 향후에 협상 대상 약물 수는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협상 과정은 한 2년 정도 단위로 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빠르게 제가 볼 때는 뭐 28년? 예, 어떻게 볼 때는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2년 단위로 협상 일정을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대상 약물 선정 조건 같은 경우도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발을 띄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시장의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약가 협상 초안은 발표가 됐습니다. 초안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파트 B 약물을 포함해서 뭐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든지 뭐 이제 뭐 기존 이제 협상 약물의 독점 상태 변화라든지 뭐 적응증 추가 시에 재협상 가능한 이런 좀 초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또 2025년 올해 말에 좀 최종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요 부분을 갖고 또 어쨌든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IRA 이제 어떤 약가 협상 제도도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IRA와 별개로 약가 협상에 대한 어떤 진행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IRA와는 좀 별도로 네. 아예 약값을 낮추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협상이라는 것은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낮출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약가 협상 그 두 번째로 얘기하신 별개의 거는 그냥 무조건 거의 방향을 내리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약값이 비싼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약값을 전체적으로 낮추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취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신약 쪽에 대한 것보다는 미국은 좀 특이하게 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간에 이제 로비를 해서 좀 약간 플랫폼처럼 예, 갖고 있는 에이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우리나라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보험회사의 에이전시들에게 어떤 약을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거라고 RPM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타겟으로 해서 네. 너의 어떤 이런 약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을 건드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약값도 약값입니다만 그 중간에 네.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처럼 약을 등재를 해서 은행이든 약국에서 팔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는 RPM에 대한 쪽을 좀 어찌 보면 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약값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1기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2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이제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RPM을 건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약사에 대한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압박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IRA와 관련된 부분 이와 별개로서 또 약값도 어떻게 낮추는 전 그러한 좀 어떤 협상의 어떤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네. 지금 시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2년 주기로 협상을 하고 또 이거 대놓고서 이제 밥그릇을 직격하는 그런 좀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돈을 줄일 거면 국가 빚도 좀 적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협상이 과연 얼마나 좀 우리 국내 쪽과는 국내 쪽으로 타격이 오게 될지 생각보다 타격 없을 거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거든요.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이해관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네. 결국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좀 의학계 반대로 사실은 약가 인하 자체가 좀 무산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기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충분히 네.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과거에 좀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조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른 거는 2.0 때 레드 스윕이라고 해가지고 공화당 쪽에 대한 파괴력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제 미국발 이슈 자체가 상당히 뭐 될지 말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합병 또는 뭐 기술 같은 것도 좀 이전하는 그런 계약들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은 항암 그리고 비만 오늘 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암 쪽부터 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이번 1분기, 지금 2025년 1분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IRA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값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그렇지만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M&A라든지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책적인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 산업부 현장은 좀 뜨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1분기 동안 85건의 M&A가 좀 이루어졌고요. 네. 171건의 라이센싱 계약이 좀 체결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M&A 금액으로 보면 한 1,400억 달러 정도의 어떤 M&A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가장 주목한 것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이 이제 좀 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좀 퇴행성 질환을 좀 관련된 회사거든요. 희귀병.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 파이프라인 자체가 좀 확장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R&D부터 시작해서 지금 투자와 관련된 부분, M&A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작년에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는 R&D 지출 비용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전체에서 평균 25% 이상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래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항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항암 분야에 대한 어떤 M&A가 좀 상당히 많았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M&A가 한 27건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 20억 달러 이상 되는 어떤 규모고요. 네.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항암 분야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항암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글로벌 빅파마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가운데서 지금 항암제 쪽에서 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었을 법한 그런 단어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ADC 관련돼서는 뭐 이제 대장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에너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관련된 뭐 의약품 쪽에서 확장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에너투 같은 경우는 유방암 환자를 확대로 해서 지금 적응증을 확장하는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ADC 같은 경우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다트로웨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승인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방암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이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적응증이 확장되고 이걸 또 M&A하고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항암은 좀 강력한 하나의 좀 키워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래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이중항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종목들도 많이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이 비만 쪽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살짝은 시장에 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분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항암도 항암입니다만 비만 쪽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제가 볼 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지금 비만 치료제가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후보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뭐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한 18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뭐 주사형도 있겠습니다만 경구형도 있고 패치형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많이 제가 볼 때는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관련된 임상에 대한 연구는 확실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시장의 성장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지금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256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2030년에는 828억 달러, 그러니까 네. 연평균 한 26% 정도 지금 고성장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후보 물질이 계속해서 지금 임상을 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임상 3상이 지금 34개 정도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어떻게 보면 통과하게 되면 어쨌든 신약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약들도 많이 좀 시중에 풀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이제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 또 장기 지속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시장에서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먹었는데 효과가 오래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월요일에 하나 먹고 다음 주 월요일에 먹고 그러니까 네. 하나를 먹고 그게 효과가 일주일 정도 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석 달치를 받으면 12알만 받으면 되는 편리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가 좀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어쨌든 그렇죠. 그런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좀 희소식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없어서 못 썼습니다. 비만 치료제약을 없어서 못 씁니다. 예, 맞아요. 없어서 못 샀는데 최근에는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네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라릴렌지 로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비만 치료제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고민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좀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지금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보면 복용함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효과가 뭐 입증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쪽으로 이제 적응증이 확대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네. 살이 빠지니까 이제 비만이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좋아진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이 좋아진다.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 또 비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임상을 통해서 뭐 체형에 대한 다변화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좀 더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최근에 뭐 알츠하이머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계 적응증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가 약간 좀 만병통치약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몸의 전체적인 부분을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으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임상 진행 중인 회사와 중장기 기술이 확장되는 회사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라이릴리와 네. 노보론디스크 이 두 회사의 어떤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당장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멘텀들을 좀 보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됐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로 나눠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략과 그리고 항암 쪽에서는 어떤 종목, 그리고 비만 쪽에서는 어떤 종목, 예, 좀 부담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어제 이제 ABL 예. 바이오가 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일단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무래도 뭐 제가 상당히 종종 언급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좀 ABL 바이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오리온 이제 모회사를 통해서 많은 좀 지원을 좀 자금받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면서 네, 그렇네요. R&D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네. 특히 지금 존슨앤존스의 기술 이전한 이제 ADC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 LCB84가 지금 올해 아마 임상 1상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암 쪽은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만 치료제를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닐까라는 좀 애매하죠. 생각을 네.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약간의 좀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는 인벤티지 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뭐 밀리네요. 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가 5월 9일 날 50일 신고가를 쓴 상황에서 조금 눌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CDMO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약도 개발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플랫폼까지도 좀 구축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턴키네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인벤티지 랩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패턴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은 또 우리 이사님의 또 주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실적, 이런 수익들 많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간이 돌아온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